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이 시작됩니다. 아주 그래서 신바람 난다 할까요? 또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롭게 시작돼서 기쁩니다. 자, 오늘 책은 영국 소설이고요. 아무튼 명작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걸리는 소설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명작 소설을 이제 골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머셋 몬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책을 구입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제목이 무슨 뜻인가, 제목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 책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달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 또는 예술적인 것,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것을 달로 표현됐다면은, 그러나 달은 저 멀리 있고 이르기 만만찮지요. 거기에 비해서 6펜스라는 거는 제가 여기에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6펜스짜리 조그마한 동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전이 달의 빛깔처럼, 달에서 나오는 하얀 은빛처럼 동전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6펜스가 굉장히 하잘것없는 돈이었답니다, 당시에. 자, 저 이상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꿈을 쫓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장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 여기가 6펜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독자들께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뭘 추구할래? 하나만 딱 추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어느 비율로 어떻게 추구할래라는 문제가 낯떨어질 수 있겠죠. 만만찮은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추구할 건가라는 것을 정한다는 거는요.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반 고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동안 반 고호와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그럽니다. 아럴에 있을 때에 이 고갱을 부릅니다. 고갱을 불러서 고갱이 있고 그 다음에 고호가 있다면 서로 반대편 사람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건데, 고호가 그린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설은 고갱을 염두에 두고, 물론 똑같이 그렇게 기술되지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고갱의 생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고갱의 자화상이 나왔는데, 이게 반 고호가 그린 그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요 뒤에 있습니다. 쬐끔하게 나와 있어서, 또 더군다나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의 사진입니다. 윌리엄 서머셋 몬이라 했죠. 그래서 서머셋 몬 또는 모음이라고 했고 서머셋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발음하는 형태로 적는 게 현대 우리 외국어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로 하여서 관계없습니다. 모음으로 하든지 모음으로 하든지 뭐 관계없이 윌리엄 서머셋 모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어난 연도는 1874년생입니다. 1874년생인데 굉장히 장수를 합니다. 당시에 91세까지 사신데, 91세에 1965년 6월 16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칼라 사진으로 잘 찍혀져 있는 사진이 남아있죠. 아무튼 이분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하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느니 이제 곧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만 제가 한 20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알게 될 텐데, 우선 그런 생애보다도 이 작가가 얼마만큼 다른 작가에게 일반인께 영향을 미치는 것도 대단한 정도죠. 특히 희곡에서 엄청난 작품을 많이 씁니다. 아마 30몇 편을 썼을 겁니다, 희곡에. 그렇게 많은 희곡 작품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나?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 땅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셰익스피어가 영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쓰일 수 있고 영어라는 품격도 그렇고 영국이라는 위상도 그렇고 전체로 알려준 대단한 작가거든요. 그 작가가 셰익스피어가 이 서머셋 모험이 쓴 희극들을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위치가 흔들리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하는 만평을 실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동물농장으로 하는 조지 오웰. 물론 조지 오웰도 워낙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조지 오웰이 한 일이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현대 작가는 서머셋 모험이다. 이야기를 장식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전개하는 힘 때문에 그를 가장 존경한다. 작가가 이 조지 오웰도 만만치 않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렇게까지 존경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그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부분,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현대 작가는 서머셋 모험이다. 근데 모험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야기를 별 장식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 이 서머셋 모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특히 서머셋 모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로서의 명성도 대단하지만은 또 상당히 수완이 좋았습니다. 수완이 좋았는데 어느 정도로 수완이 좋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께 자기 소설이 팔릴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1930년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서머셋 모험만큼이나 큰 돈을 벌어들인 작가는 없었다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입이 많은 작가로 알려질 정도로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 생애는 조금 있으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우여곡절에 이 정도의 얼굴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게 이제 노년에 나이 들어서 찍혀진 사진인데 이 사진을 봤을 때에 상당히 참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선 생애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애를 들으신 이후에 오늘 작품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비평가들은 뭐라 하든 수십 년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작가, 바로 윌리엄 서머셋 몬이죠. 그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전히 많이 읽히고 또 회자되는 작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인물이 바로 다채롭고도 미스터리한 서머셋 몬입니다. 극작가였다가 소설가로 또 비밀 요원의 세계여행가, 사격의 스타였으면서도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던 동성애자였죠.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삶 속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의 인생 여정을 한번 꼼꼼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이런 작품을 썼다, 이런 목록 나열이 아니고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의 유명한 작품들 뒤에 숨겨진 진짜 삶, 또 그의 성격이나 경험들이 어떻게 글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깊게 파헤쳐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서머셋 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몸의 시작부터가 좀 독특해요.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파리가 아니라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 건물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이게 당시 프랑스법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시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프랑스 국민이 돼서 나중에 군대에 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피하려고 법적으로 영국 땅으로 간주되는 대사관 안에서 일부러 태어난 거죠. 아하, 그랬군요. 네, 그의 집안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성공한 법률가였고 형제들도 법 쪽에나 문학계에 있었으니 상당히 지적인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배경과는 달리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8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다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는 평생 어머니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고 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라고 직접 회고했어요. 갑자기 고아가 돼서 영국 켄트 지방의 성공의 사제인 삼촌 집으로 보내졌는데
파리의 그 자유롭고 따뜻했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아주 엄격하고 뭐랄까 좀 차가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평생 그를 따라다닌 그 말더듬 증상이 이때 생겼군요. 프랑스어가 모국어였으니까 영어도 서툴렀을 테고 키도 작았다고 하니 캔터베리의 킹스스쿨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니 종교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릴 만도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에게서 약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갈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서 문학, 철학,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이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죠. 어떤 전환점이죠? 10살 연상인 영국인 존 엘링엄 브룩스를 만나서 첫 동성애 관계를 경험하고 또 작가가 되겠다는 꿈에 대한 지지도 받게 돼요. 쇼펜하우어와 스피노자 같은 철학 사상도 이때 깊이 접하게 되고요. 아하, 첫 작품으로 작곡가 마이어베어 전기를 쓰기도 했는데 아쉽게 출판되진 못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군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 엄격한 삼촌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결국 타협해서 의대에 진학했다고요. 근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1892년부터 5년간 런던 성토마스 병원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 특히 런던 빈민가인 램버스 지역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이때 가장 원했던 것, 날 것 그대로의 삶, Life in the Raw를 봤다고 직접 말했죠. 날 것 그대로의 삶이요. 네, 가난, 질병, 죽음,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한 거예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문학 세계는 훨씬 좀 밋밋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 지식보다는 인간 군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은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소설이 바로 램버스의 라이자, 1897군요. 의사 자격증 따기 직전에 발표했다는데 내용이 당시로서는 꽤 충격적이었다면서요. 네, 런던 슬럼가의 비참한 현실하고 젊은 여성의 불륜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거든요. 당시 좀 점잖은 독자 사회에서는 불쾌하다, 저급하다 이런 비판도 많았지만 그 생생함과 흡인력 때문에 평단 일부의 호평과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오, 출판이 3주 만에 다 팔렸다고 하니 대단했죠. 와. 이 성공 덕분에 몸은 미련 없이 의사 가운을 벗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첫 작품부터 강렬하게 데뷔했지만 그 후 몇 년은 좀 주춤했나 봐요. 스페인도 가고 꾸준히 글을 썼지만 바로 스타 작가가 된 건 아니었군요. 네, 소설, 단편, 희곡 등 여러 장르를 시도했지만 한동안 큰 반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곳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어디서요? 바로 영국 무대였죠. 1907년에 발표한 희곡 레이디 프레더릭이 엄청난 히트를 친 거예요. 이 작품 사실 4년 전에 썼다가 여러 극단에서 퇴짜 맞았던 거라는데 참 인생은 알 수 없죠. 와,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1908년에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몸의 희곡 4편이 동시에 공연되었다니.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33살이었던 뭄은 하룻밤 사이에 영국 연극계의 최고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영국의 유명 유머 잡지 펀치에 셰익스피어 유령이 나타나서 저 친구 때문에 내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는 만편까지 실렸을까요? 하하, 재밌네요. 네, 그는 이후로도 계속 희곡을 써서 총 32편을 발표하며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군림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했지만 사생활은 여전히 복잡했군요.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과 몰락을 젊은 시절에 목격했으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겠어요. 그렇죠. 그는 평생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려 했고 이게 그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를 정상의 34, 비정상의 14라고 표현했지만 그의 조카 로빈 멈은 실제로는 그 반대였을 거라고 했죠. 아, 이성애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위장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순탄했을 리가 없죠. 1914년에 유부녀였던 시리 웰컴과 연인 관계가 되고 거의 동시에 평생의 연인이 될 제럴드 엑스턴을 만났다니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시리는 제약업계 거물의 아내였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몸은 그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젊고 활달한 미국인 제럴드 엑스턴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이 삼각관계 속에서 1915년 시리가 몸의 딸 라이자를 낳게 되고 시리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면서 몸을 간통상대로 지목하죠. 아, 복잡하네요. 네, 결국 사회적 체면과 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1917년 시리와 결혼하지만 애정없는 결혼이었고 둘 사이는 금방 파탄에 이릅니다. 이 시기 몸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죠. 1차 세계대전 때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자원 입대했다고요? 이미 유명 작가였는데 좀 의외인데요. 네, 여기서 제럴드 헥스턴을 만났다는 것도 참 운명적이네요. 네, 나이가 많아서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 자원에서 프랑스 전선에서 구급차 부대원으로 복무했어요. 헥스턴도 같은 부대에 있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도 이 시기에 틈틈이 교정을 본 소설이 바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인간의 굴레, 1915년입니다. 인간의 굴레. 아, 이 작품에 자전적 요소가 많다고 들었어요. 주인공 필립 캐리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절름발이 장애가 몸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어머니의 죽음, 엄격한 목사, 삼촌과의 생활 등은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고 필립의 신체적 장애, 그 절름발이는 몸 자신의 말더듬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숨겨야 했던 동성애 성향에 대한 어떤 은유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독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매력적이지만 파괴적인 여성, 밀드레드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인가요? 궁금한데요. 몸이 실제로 집착했던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젊은 남성, 예를 들어 1905년 파리 시절 비서였던 해리 필립스 같은 인물이었고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동성애적 욕망과 고통을 여성 캐릭터인 밀드레드에게 투영했다는 설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소설, 처음에는 평이 좀 엇갈렸지만 미국 작가 시오도어 드라이저가 베토벤 교향곡에 버금가는 천재의 작품이라고 극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결국 몸을 단순한 인기극 작가가 아니라 중요한 소설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근데 작가가 스파이 활동까지 했다니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어떻게 비밀 정보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MI6의 전신인 영국 비밀정보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아, 먼저요? 네, 몸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능통했고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였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정보를 수집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죠. 그렇죠. 의심받기 어려웠겠네요. 네, 19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년간 활동했는데 이때 아내 시리와 갓 태어난 딸 라이사가 함께 살면서 그의 스파이 활동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놀랍네요. 러시아에도 파견되었다고요?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 직후에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설득해서 독일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라는 임무를 띠고 갔지만 얼마 안 가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면서 실패하고 급히 탈출해야 했죠. 와, 이런 실제 경험들이 나중에 스파이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애셴든 1928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출간 당시에 보안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전쟁이 끝나고 10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10년이나요. 어. 스파이 활동 후에는 남태평양으로 정보 수집 임무를 갔다고요? 이때부터 제럴드 헥스턴이 동행했군요. 네, 사모아 섬에 있는 독일의 강력한 라디오 기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임무였는데 이때부터 헥스턴이 비서 겸 동반자로서 거의 모든 여행에 함께합니다. 몸은 조용히 관찰하며 글감을 찾고 사교성이 뛰어난 헥스턴은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인맥을 만들고 정보를 캐내는 식으로 아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죠. 아, 역할 분담이 확실했네요. 네, 이 남태평양 여행은 그의 또 다른 걸작, 달과 육펜스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19,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진 바로 그 작품이죠. 이것도 나오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요? 네, 런던의 평범한 주식 중개인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술가의 길을 떠나서 타히티까지 가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매력을 주었죠. 사회적 성공이나 안락한 삶이라는 육펜스 대신에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순수한 예술혼이라는 달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많은 독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네. 이때 타히티에서 실제로 고갱이 어떤 집 문짝에 그린 그림을 발견하고 사오기도 했어요. 아, 진짜로요? 와. 그런데 소설 속 주인공 스트리클랜드랑 실제 고갱은 좀 다르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재미있는 지점인데 모몬 소설 속 스트리클랜드의 그림을 묘사할 때 실제 고갱 작품들을 참고한 흔적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담긴 접시가 둥글지 않다는 식의 묘사는 고갱의 특정 그림을 떠올리게 하죠. 네네. 하지만 스트리클랜드라는 인물 자체는 실제 고갱이 가진 어떤 원시적인 생명력이나 열정, 환상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과묵하고 음울하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냉혈한처럼 그려지거든요. 아,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몸이 고갱의 껍데리만 빌려왔을 뿐 그 안에 담은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냉소적인 인간관이나 예술가로서의 고독감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전쟁이 끝나고 소위 전간기에는 주로 해외에서 생활했군요. 연인인 헥스턴이 영국 입국 금지를 당해서 그랬다니 이것도 참 기구하네요. 네, 헥스턴은 과거 동성애 관련 사건 때문에 추방 대상 외국인으로 지정돼서 영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영국에 있는 아내 시리와 사실상 별거 상태로 헥스턴과 함께 프랑스 남부나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지냈어요. 이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얻은 경험들이 수많은 이국적인 단편 소설의 소재가 되었죠. 그렇군요. 1928년에는 프랑스 리비에라의 카페라의 빌라모레스크라는 아주 호화로운 저택을 사서 사교계의 중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하인이 13명이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와, 13명이요? 네. 한편 영국에 있던 아내 시리는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했지만 둘 사이는 회복 불가능했고 결국 1929년에 이혼합니다. 이 시기에 문학적으로도 왕성했지만 논란도 많았다고요. 케이크와 맥주 1930이라는 소설 때문이었죠. 네, 이 소설은 문단 풍자극인데 존경받는 원로 작가 토마스 하디를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게다가 소설 속에서 아주 속물적이고 피상적인 인기 작가로 묘사된 알로이 키어라는 인물이 당시 잘 나가던 동료 작가 휴 월포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었죠. 아, 실존 인물 논란이 있었군요. 네, 뭄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결국 인정했는데 이 일로 문단에서 적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논란에 지쳤는지 1933년 마지막 희곡 셰피를 끝으로 연극계에서는 완전히 손을 뗍니다. 이제 소설과 단편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군요. 나치의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 있었다니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자 급히 영국으로 탈출했고 전쟁 기간 대부분은 미국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이때도 창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요 장편 소설 중 하나인 면도날 1944년이 바로 이 시기에 쓰였죠. 아, 면도날. 네, 이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미국 청년의 이야기인데 1938년 몸이 인도 여행 중 만났던 힌두교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요. 서구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와 동양 정신세계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1944년 30년간 함께했던 제롤드 헥스턴이 세상을 떠났으니 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겠어요. 네, 헥스턴은 몸의 연인이자 비서, 여행 동반자, 사교 활동의 파트너였죠. 거의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몸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헥스턴의 빈자리는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영국인 앨런 설이 채우게 되는데 설은 몸의 마지막 20여 년간 비서이자 동반자 역할을 했지만 헥스턴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고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등 좀 논란이 있는 인물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프랑스의 빌라모리스크로 돌아왔군요. 이때 서머신 몸상도 만들고 TV에도 직접 나오고 노년에도 여전히 활발했네요. 훈장도 받았다고요? 네, 젊은 영국 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제정했고 자신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나 TV 드라마에 직접 출연해서 해설을 하기도 했어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1954년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컴패니언 오브 아너, CH,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 컴패니언 오브 아너. 네, 이건 기사자기와는 좀 다른 건데 당시 살아있는 사람 중 단 65명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명예로운 훈장이었죠. 대단한 영예네요. 네, 그만큼 그의 문학적,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노쇠화가 뚜렷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아, 말년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법적인 문제에도 휘말리고 특히 1962년에 출간한 회고록,
뒤돌아보며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였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전부인 시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려는 듯한 서술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더 나아가 유일한 자식인 딸 라이자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동반자인 앨런 설을 법적 양자로 입양하려고 소송까지 벌였는데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아니, 딸의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년의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었죠. 결국 1965년 91세의 나이로 프랑스 니스에서 세상을 떠나는군요. 이후에는 영국으로 돌아와 모교인 캔터버리 킹스스쿨 도서관 접해 묻혔다고 하니 그래도 마지막은 학창시절의 상처와 화해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가 기증해서 세운 몸 도서관 바로 옆이니까요. 서머신 몸, 참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평단의 시선은 늘 엇갈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읽히고 있죠. 네. 성공과 부, 명성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고독과 비밀, 그리고 수많은 모순이 있었던 삶이었어요. 영국 신사 같은 외면과 복잡한 내면, 사회 관습에 순응하는 듯하면서도 끊임없이 반항했던 모습, 엄청난 성공과 그 그늘 아래의 개인적인 불행이 공존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정말 한편의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면요. 몸은 평생 인간의 위선, 욕망,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의 말년은 쓰디쓴 원망과 가족 간의 부하,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그토록 꿰뚫어 보았던 인간적인 약점들, 특히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얼룩졌어요. 그렇죠. 타인의 결정과 세상의 모순을 그렇게 집요하게 파헤치던 시선이 왜 자기 자신에게는 향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는 눈멀게 만들 수도 있는 걸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서머신 몸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한번 그 생애를 들어보셨는데 참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그 사람의 어록 가운데에 좀 소개할 만한 거를 한번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예술을 제대로 느끼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 맞죠? 사랑과 예술을 제대로 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글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크나큰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짐승처럼 산다고 봤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그래서 인생의 크나큰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비판해 주기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오직 칭찬만 받기를 원한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정말 솔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볼게요. 독서하는 습관은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만드는 거다. 독서에 대해서 장점, 좋은 점, 여러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만큼 실질적으로 독서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얘기한 게 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독서하는 습관, 그렇죠. 좋은 습관이죠.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같이 저와 같이 독서를 합니다만 독서를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이마트한 행복이 없다. 그 다음에 서머셋 몸이 뽑은 세계 10대 소설이라는 부분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인 오스틴 작품, 이것도 언젠가 우리가 다루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소설의 3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폭풍의 언덕, 그 다음에 모비딕, 그 다음에 킹 리어 왕. 이렇게 해서 3개 작품이 3대 비극이라고.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 반드시 제가 할 겁니다. 할 텐데
또 좀 걱정이 많은 분이 영화로 봤을 것 같아요. 폭풍의 언덕은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영화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영화로 돼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화로 여러 번 나왔다 보니까 이미 보셔서 스토리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에밀리 브론테의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되는가라는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면서 폭풍의 언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또 좋은 점이 서머셋 모음상이라 해서 1947년에 작가들을 기르는 그런 상을 제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후배 작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이분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했죠. 돈을 많이 버니까 역시 작가답게 좋은데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말도 많고 생애도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고 품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게 된 여러 가지 구설수 그런 데에서 작품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자, 앞에 생애든지는 참고를 하면서 작품 자체 속에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문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소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릭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위대성이라 해서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수상도 그 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재주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작거리에 보잘것없는 얘기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 그의 예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튼 그의 예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매혹시킨다. 그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 그를 변호한다고 해서 괴짜로 취급당하거나 그를 찬양한다고 해서 편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의 결점은 장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음을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기야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사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헐뜯는 사람들의 혹평만큼이나 변덕이 심하다. 다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점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의 개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1000가지 결점도 기꺼이 다 용서해주고 싶다. 나는 벨라스케스를 엘 그레코보다 훌륭한 화가로 보지만 그는 너무 인습적이어서 칭찬하려면 맥이 빠진다. 그에 비해 관능적이고 비극적인 저 그리스인은 마치 산재물을 바치듯 제 영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바치고 있다. 화가이든 시인이든 음악가이든 예술가는 숭엄하거나 아름다운 자신의 양식으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신미감이란 성 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예술가는 자신의 두드러진 재능으로도 우리의 이목을 끈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우리는 탐정 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비밀은 불가해한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것조차 기이하고 복잡하고 고뇌에 가득 찬 개성을 보여준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림들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인생과 성격에 대해 강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그 개성이었다. 모리스 위레가
메르퀴르 드 프랑스지에 글을 한 편 기고하여 스틱랜드라는 무명 화가를 망각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그가 죽고 4년이 지난 뒤였다. 위레가 일단 길을 터주고 나자 다른 비평가들도 별 반대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프랑스에서 위레만큼 오랫동안 확고한 권위를 누린 비평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등한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너무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여겨지는 점도 있었지만 후일의 판단은 그의 평가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찰스 스트릭랜드의 평판은 이제 위례가 자리매겨준 방향으로 확고히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무명 화가가 이처럼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일은 미술사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룰 뿐 작품 자체를 다루지는 않을 작정이다. 그렇다고 문외한은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문외한이 그림 감상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저 말없이 수표나 끊어 그림만 사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오만한 화가들의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술에는 기교가 전부고 기교는 기교가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괴상한 오해이다. 예술이란 정서의 구현물이며 정서는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물론 기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평가가 진정한 가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의 경우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림을 논평하는 따위의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훌륭한 화가이며 유능한 문필가이자 내 친구인 에드워드 레가트가 문체의 매력적인 본보기라 할 만한 그의 소책자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아주 철저하게 논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뒤떨어진 영국에서 말이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릭랜드. 그러면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소설에서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뭐 첫눈에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소설의 주제로 삼으면 안 되죠. 할 얘기 없는데 나하고 똑같고 보통 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거리가 나와요. 얘기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나은 사람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말하지 말고. 그렇지만 인제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찰스 스트릭랜드는 아무런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예.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인 것 같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뭡니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거는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위대하고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그 같은 위대성은 뭘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라는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게 그러면 뭘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가 그다음에 나오고요. 예를 들어 수상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릭랜드는 진짜 위대했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있죠. 처음에 가만 보게 되면 첫 문단부터
만만찮은 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하면은 이 사람이 희곡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은 그 같은 그 희곡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소설입니다. 그죠? 소설로서는 이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찮게 글을 잘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예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술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께 똑같이 획일적으로 마음에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예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이라는 게 우리를 관심 끌고 간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의 예술이라는 것, 이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얘기하려는가 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제목과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제목이 뭡니까? 달이죠. 저 멀리 보이는 달.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달만 쳐다보고는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달만 쳐다보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야 되는 게 육펜스란 말이에요. 육펜스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가 같이 마구 이제 섞여 나오면서 얘기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내용이라면은 오늘 당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첫 부분에 예술이라는 부분이 중요 키워드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거를 더러는 그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도 있었고, 더러는 그 사람이 시대를 매혹시켰다 할까, 그런 것도 있어요. 더러는 또 시대 정신을 어지럽게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찬양한다고 해서 편벽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 사람을 찬양하는데 너도 똑같은 부류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작가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개 소설로 쓰더라도 그렇게 보아서는 그렇게 수준이 안 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다음 보시면요. 헐뜯는 사람만큼이나 혹평만큼이나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같은 변덕이 심한데 나는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의 개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예술가가 지닌 개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개성도 어디다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미술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 세계 내에서 개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의 개성이라는 걸 한번 뽑아내 보겠다는 얘기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벨라스코의 얘기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엘 그레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엘 그레코가 누군가, 벨라스코가 어떤가,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인을 마치 산 제물로 드리듯 제 영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스인에 대한 글을 썼던 그런 사람인 것보다, 엘 그레코라는 것은 스페인어로 그리스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스인에 대해서 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예술가는 자신의 두드러진 재능으로 우리의 이목을 끈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우리는 탐정 소설에 빠지듯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폴 고갱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폴 고갱이 누구로 나오는가? 첫 문장에 나오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폴 고갱입니다. 폴 고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찰스 스트릭랜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결국은 폴 고갱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삶이 어땠는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찰스 스트릭랜드의 글을 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리스 위레가 메르퀴르 드 프랑스, 아마 일종의 잡지인 것 같습니다. 메르퀴르 드 프랑스지에 글 한 편을 기고하여 스트릭랜드라는 무명 화가를 망각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그가 죽고 4년이 지난 뒤였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리스 위레라는 사람이 먼저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한 어떤 글을 죽고 난 뒤에 4년 후에 썼는데, 이제 첫 번째 길을 터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터주자 다른 비평가들도 별 반대 없이 그 뒤를 따랐고, 모리스 위레가 프랑스에서 위레만큼 확고한 권위를 누리는 비평가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등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위례의 이 같은 공헌으로 인해서 무명 화가인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나의 사건의 중심으로 왔고, 나는 그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룰 뿐 자체를 다루지 않을 작정이다. 그렇죠? 내가 다루는 거는 뭐라고요? 그의 생애나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작품을 다루지 그 작품 자체를 나는 다루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 아니고 그저 그림 하면은 수표나 하나 끊어주고 그림을 사는 정도로 되어지지, 내가 그림을 전문적으로 해설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단순히 예술이라는 거를 그렇게 수표 한 장 끊어주는 걸로 끝내는 걸로, 그냥 돈만 있으면 사는 게 예술로 그렇게 천박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철학이랄까, 예술에 대한 예술관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술이란 정서의 구현물이며 자기 내에 있는 정서가 나타나는 구현물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정서는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그렇죠? 이 소설 같은 이런 것 글자들로 되어졌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지 않는 이상 제대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술품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름다워, 괜찮아 그러면서 자꾸 끌어들이는 힘이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림을 논평하는 따위의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훌륭한 화가며 훌륭한 문풀가이자 내 친구인 에드워드 레가트가 문체의 매력적인 본보기라 할 만한 그의 소책자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아주 철저하게 논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내 친구인 에드워드 레가트가 이미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소책자에서 그렇게 잘 냈답니다. 실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합니다. 에드워드 레가트가 1917년에 낸 책인데, 현대예술가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에 관한 노트라는 게 마틴 세크 출판사라는 거에서 냈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작은 글자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읽으면서 밑에 참고해서 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알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누굴까, 어떤 글을 쓴 사람일까, 또 더 파고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버거워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만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위레는 호사가들의 구미가 당기도록 잘 계획된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예술에 대해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던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식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워낙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인간적 흥미를 동원해야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과거에 스틱랜드와 접촉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를 알았던 작가들이나 몽마르트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던 화가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화가가 진짜 천재였고, 그 천재가 자신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회상기며 작품론 같은 글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잡들에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스트릭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대중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했다. 주제도 적절했거니와 부지런한 바이트브레이트 로트홀츠가 그의 인상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전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던 점도 한몫을 했다.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 있으면 그들의 생애에서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을 열심히 찾아내어 전설을 지어낸 다음 그것을 광적으로 믿어버린다. 범상한 삶에 대한 낭만적 정신의 저항이라고나 할까? 전설적인 사건들은 주인공을 불멸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가장 확실한 입장권이 된다. 냉소적인 철학자라면 미소를 머금고 생각할 것이다. 윌터 롤리경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것은 그가 미지의 나라에 영국인의 이름을 갖다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녀 여왕의 발밑에 망토를 펼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찰스 스트릭랜드는 살아있을 때 이름 없는 작가였다.
그에게는 친구보다 적이 많았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부족한 기억을 메우려고 마음대로 공상을 동원했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아주 적었지만 낭만적인 성향을 가진 문사라면 거기에서 이미 충분한 이야깃거리를 발견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의 생애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그의 성격에는 어딘가 난폭한 점이 있었으며 그의 운명에는 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현명한 역사가라도 선뜻 공격하기 힘든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 같은 사람을 현명한 역사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전기를 썼는데 그 목적이 부친의 말년에 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기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하게야 스트릭랜드의 삶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에는 점잖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전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읽어보니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책이어서 오히려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스트릭랜드 씨는 부친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다정하고 근면한 도덕군자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성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닦으면서 이 현대의 성직자는 만사를 그럴싸하게 설명해내는 놀라운 재주를 익혔던 모양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는 부친에 대한 사실을 효자라면 당연히 기억해둘 만했겠지만 하나같이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능력으로 볼 때 때가 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게 틀림없다. 성직자의 각반을 찬 그의 두툼한 장단지가 벌써 눈에 선하다. 그가 부친의 전기를 쓴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을지는 모르나 위험한 모험이었다. 스틱랜드의 성가가 오른 데에는 세상에 퍼진 전설이 적잖은 몫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격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의 죽음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했겠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스트릭랜드 신부의 전기가 출판되고 이에 관한 논란이 있은 직후 스트릭랜드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팔렸을 때 9달 전에 어느 유명한 수집가가 사들였을 때보다 그 수집가가 갑자기 죽어 다시 경매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림값이 235파운드나 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놀라운 신화 창조 능력이 비범한 존재를 향한 갈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짜증내며 무시해버릴 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역량과 독창성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사태를 바꾸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얼마 뒤에 바이트브레이트 로트홀즈 박사가 앞서 말한 역작을 내어 마침내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바이트브레이트 로트홀즈 박사가 속해 있는 역사가 유파는 인간성이 더없이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하다고까지 믿는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의 주인공을 가정도덕의 귀감으로 그리면서 짓궂은 즐거움을 느끼는 작가들의 글보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틀림없이 더 재미있어 할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경제적 관계 말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제 아무리 증거가 많다 해도 새로운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다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나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조지 5세처럼 나무랄 데 없는 군주였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화이트브레이트 로톨즈 박사가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순진한 전기를 다루는 모양을 보자면 독자는 그 운 나쁜 신부에게 일말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사는
신부가 점잖게 말을 아낀 부분을 위선이라 낙인 찍고 완곡한 표현은 가차없이 거짓말이라 부르는가 하면 신묵은 독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한다. 전기 작가로서야 비난받을 만하지만 자식으로서는 용서받을 만한데도 박사는 조그만 허물이라도 눈에 띄면 앵글로색슨족을 싸잡아 비난해버린다. 도덕군자인 척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허세가 많고 잘 속이고 교활하며 심지어는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까지 욕하고 나선다. 스트릭랜드 씨가 세상에 다 알려진 양친 사이의 불화를 부인하려고 부친이 파리에서 보낸 편지에서 아내를 훌륭한 여자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한 건 내 생각에 아무래도 경솔했던 것 같다. 바이트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그 편지를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책에 싣고 말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대목은 실제로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아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나네. 하기야 훌륭한 여자이지. 지옥에나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전성기의 교회라도 불리한 증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이트브레이트 로톨즈 박사는 찰스 스트릭랜드의 열렬한 찬양자였다. 따라서 박사가 굳이 그의 약점 따위를 눈가림할 염려는 없었다. 그는 겉으로 더없이 순수해 보이는 행동에서도 비열한 동기를 놓치지 않고 간파해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술학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비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어떤 신비주의자도 평범한 일에서 그처럼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신비주의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정신병리학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법이다. 자신의 주인공에게 불리할지도 모를 사정마저 낱낱이 캐내려는 이 박식한 저자의 끈질긴 태도를 보노라면 야릇한 매력까지 느껴진다. 주인공의 잔인한 면이나 비열한 면을 찾아내면서 박사는 오히려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잊힌 이야기를 찾아내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효심을 난처하게 하면서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는 종교 재판관처럼 좋아한다. 그의 끈질긴 근면성은 놀랍기 짝이 없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세탁소에 외상을 졌다면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 것이고 반 크라운 은하 한 잎의 빚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모리스 위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길을 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비평가로서의 길을 튼 모리스 위레는 호사가가 그들의 구미가 당기지 않도록 잘 계획된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예술에 대해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던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식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짤막짤막한 문장들로 되어진 글을 자주 대하게 되고 또 현대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문장들이 짤막짤막해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작가가 쓴 워낙 작품을 많이 쓴 사람이라서 이 작품은 언제 쓰여졌을까라는 걸 작가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가 연보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덜과 육펜스가 쓴 게 1919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919년만 하더라도 어떻든 만연체라 해서 문장이 깁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오는 제가 그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처음 읽어 나가다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 번 더 또 되돌아가서 이렇게 보셔야 긴 문장은 여기서 말하려는 게 이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문장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장에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식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에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모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스트릭랜드와 접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를 알았던 작가들이나
몽마르트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던 화가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화가가 진짜 천재였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같이 파리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천재가 자신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다시 평가되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회상기 작품 같은 글을 쓴 프랑스와 미국의 잡지들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릭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면서, 그렇죠, 이 같은 잡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만 해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묻혀져 버리기 쉽죠. 이런 것들이 스트릭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대중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했다. 주제도 적절했거니와 부지런한 바이트 브레히트, 로저 홀츠가 그의 이상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근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줬던 점도 한몫했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 있으면 그들의 생애에서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을 열심히 찾아내어 전설을 지어낸 다음 그것을 광적으로 믿어버린다. 이 표현도 재밌네요. 그렇죠? 인간은 자기하고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부분을 딱 찍어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마치 신기한 전설처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범상한 삶에 대한 낭만적 정신의 저항이라고 할까? 전설적인 사건들은 주인공을 불멸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가장 확실한 입장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불멸의 세계로 들여다보내준다는 겁니다. 월터 롤리경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가 미지의 나라에 영국인의 이름을 갖다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녀 여왕의 발밑에서 망토를 펼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찰스 스트릭랜드 살아있을 때에, 여기서 월터 롤리경이라는 거를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걸 해놨습니다. 16세기 영국의 궁정인으로 군인이고 시인이고 역사가였다. 식민지를 개척하려 아메리카에 가서 그곳에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을 남기고 왔다. 오늘날 버지니아주의 이름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지니아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를 누가요? 월터 롤리 경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담배를 맨 처음 수입한 사람도 롤리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롤리경은 어느 날 거리를 나들이 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차에서 내려가라고 할 때에 길바닥이 진창인 걸 알고 어깨에 망토를 벗어 여왕의 발밑에 깔아주었다는 일화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자질구리한, 뭐 지금 보면 그냥 한번 씩 웃고 갈 수 있는 일이지 당시는 엄청난 뉴스거리겠죠. 여왕이 마차에 내리려고 할 때 자기 망토를 벗어서 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찰스 스트릭랜드는 친구보다는 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넘겨짚게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짓거리를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면서 또 한편으로 앞으로 이 소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기대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누가요? 찰스 스트릭랜드의 생애 속에서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격은 어딘가 난폭한 점이 있었으며 그의 운명에는 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성격도 그렇고 운명에는 또 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현명한 역사가도 선뜻 공격하기 힘든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 이제 찰스 스트릭랜드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사람이 신부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로버트 스트릭랜드라는 신부인데, 이 신부가 아버지의 그렇게 구설수 오르는 것들을 좀 변명하고 싶어서 썼는 게 스트릭랜드의 전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전기를 나름대로의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산 거,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건 이렇고 저렇고 썼는데, 오히려 이 전기가 아버지의 많은 의문을 푼다든지 그런 좋은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 오히려 아버지를 도덕군자로, 근면한 도덕군자로 그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아버지를 오히려 곡해하도록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림값이 더 떨어지게 만들었는 그런 일이 아들이 이 신부가 아버지의 글을 쓰고 난 뒤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전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읽어보니 무미건조하게 짝이 없는 책이어서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 씨는 부친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다정하고 건면한 도덕군자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성서 해석학, 이 성서 해석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성서 해석학에서 비롯되어진 게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게 주로 독일에서 이제 발전된 학문인데 철학 중에 한 분야죠. 한 분야인데 해석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메시지, 어떤 텍스트가 있다고 보면은 이 텍스트를 어느 쪽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해석학인데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은 또 이 해석학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로버트 스트릭랜드라는 이 신부는 뭘 공부를 했는가? 해석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해석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희한하게 해석을 잘 했더라는 겁니다. 좀 비꼬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진문맥은 못 드러내고 아버지를 희한하게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도덕군자로 만들어 놨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책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트릭랜드 신부는 부친에 대한 사실을 하나같이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의 능력으로 볼 때 때가 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게 틀림없다. 아버지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작가도 재밌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교회의 높은 자리가 돼서 각반을 차고 근엄하게 있는 장단지가 벌써 눈에 선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묘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에 관찰해서 뭐 어떤 부분을 쫙 끄잡아내는 능력이 특출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구절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후세 사람들이 많이 인용되는 인용구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런 게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 소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스트릭랜드가 이같이 오늘날 새롭게 성과를 얻게 되는 거는 단순히 세상에 오만 전설, 전해 날아오는 얘기들이 퍼진 것도 적잖에 한몫했긴 하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격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죽음의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그의 죽음의 연민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 부분 또 중요한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예술 자체에 뭔가 힘이 있어서 한 것보다는 이 주변의 구설수, 주변의 또 어떤 혐오감, 심지어 혐오감까지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예술에 대해서 관심 갖게 했더라는. 그래서 약간 비꼬는 거죠. 사실은 보면요. 예술은 예술로 봐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 뜬 소문에 저렇게 해서 이렇게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쓴 거는 자식의 도리로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써버리는 바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크리스티 경미장에서 오히려 그 다음번 경매에 나왔을 때 값이 235파운드나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올해 값을 떨어뜨려 버렸더라.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행인 거는 얼마 뒤에 바이트 브레히트 로트 홀츠 박사. 말이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어라서 그렇습니다. 독일어 이름이 이렇게 길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평면을 해서 그래도 말끔히 이 같은 거를 씻어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하면은 이 박사가 속해져 있는 유파, 그 역사적인 그 유파죠. 그 유파는 인간성이 더없이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하도까지 믿는다. 아주 흉악하다. 인간성은 본래 그렇게 악하고 흉악한 게 인간성인데 도덕군자를 에서부터 찾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유파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트 브레히트 로트 홀츠 박사가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순진한 전기를 다루는 모양을 보자면 독자는 그 운 나쁜 신부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가질 수가 박사는 신부가 점잖게 말을 아낀 부분을 위선이라 하고 이제 그러죠. 자기 아버지께 대해서 뭘 이렇게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위선이라고 낙인찍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침묵한 것은 독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하기도 하고 이제 독일인들이 이런 게 되게 또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치밀한 그런 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박사는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눈에 띄면 앵글로 색슨족을 사자바 비난해 버린다. 여기는 게르만족이거든요. 독일인들은 대부분 게르만족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단지 찰스 스트릭랜드 또는 그 아들 로버트 스트릭랜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앵글로 색슨족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다 그 모양이야. 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며 허세 많고 잘 속이고 교활하며 심지어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 영국인을 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음식 솜씨까지 그렇게 덜먹이면서 욕할 부분 아닌데 예. 아무튼 여기에서 바이트 브레히트 로츠홀드 박사의 얘기를 계속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지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루해서 이거 무슨 얘기야? 하면서 포기하기 딱 좋은 부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한쪽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좀 변호하고 싶어서 글을 썼는데 이 독일인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가차없이 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차없이 까버리는데 그중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스트릭랜드의 어머니인 게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그 실제 편지로 그렇게 썼답니다. 아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나네. 자기야 훌륭한 여자지. 아내라면 넌더리 나네. 하기야 진짜 훌륭해서 훌륭한다는 일종의 비꼬미죠. 하기야 훌륭한 여자지.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한번 보세요. 지옥에라도 떨어져 버려라. 지옥에나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내를 얘기하는 그 부분을 편지를 썼던 그거를 이제 덜먹이면서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톨츠 박사에 대해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자가 이나저나 열렬한 스트릭랜드의 찬양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자였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미술학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자이기도 했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비주의자의 평범한 일에서 그처럼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로트 홀츠 박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또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인공에게 불리할지도 모를 사정마저 낱낱이 캐내려는 이 박한 저자의 끈질긴 태도를 보느라면 단 매력까지 느껴진다. 독일인들이 그런 거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매력까지 느껴진다는 주인공의 잔인한 면이나 비열한 면을 찾아내면서 박사는 오히려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이 부분입니다.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이 친이야기를 찾아내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효심을 난처하게 하면서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는 종교 재판관처럼 좋아한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도덕군자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이 로트 홀츠 박사는 이렇게 마구 까불시면서 스트릭랜드 신부를 종교 재판에서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트 홀츠 박사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세탁소에 어떤 외상이라도 하나 졌다면은 그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 크라운 은하 한 입의 빛을 갚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반 크라운 같으면 상당히 큰 단위의 돈이랍니다. 그래서 반 크라운에 은하 한 입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낱낱이 기록해 놓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까발시면서도 이것 이상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루머에 어떤 그런 루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죠. 자, 그다음에 2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도까지 쓰여진 셈이므로 나까지 나서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화가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은 역시 작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남들보다 그를 더 가까이 알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가 화가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내가 전쟁 때 타이리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 회상기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 알려져 있듯이 그는 타히티에서 말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다. 덕분에 나는 그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어둠에 묻혀있던 대목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옳다면 생전에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라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알았던 만큼 엘고레코를 치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고담을 듣기 위해 수인들 쓰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변명이라 하러 들지는 않겠다. 정신 수양을 위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매일 2가지씩 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어떤 현자의 말인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아주 꼼꼼하게 따르고 있다. 날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 천성에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나는 매주 그보다 더 심한 육신의 고행을 감행하고 있다. 매주 더 타임스지 문예 특집반을 빠짐없이 읽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책들, 책들이 출판될 때 저자들이 갖는 밝은 희망,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수양이 된다. 어떤 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봐야 한 철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 책을 산 독자에게 그저 몇 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으며 얼마나 쓰라린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평들을 통해 판단해 보건대 이들 책 가운데에는 심혈을 기울여 쓴 좋은 책들이 많다. 구성에 고심한 책도 많다. 심지어는 평생의 노고를 바친 책들도 있다. 내가 여기에서 얻는 가르침은 작가란 글 쓰는 즐거움과 생각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할 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해야 하며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에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전쟁이 터지자 새로운 태도가 등장했다. 젊은이들은 우리 구세대가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후의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벌써부터 뻔하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힘으로 의식하고 소란을 떨면서 이제 문을 놓고 하는 일 따위는 걷어치우고 함부로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사방이 그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럽다. 나이 든 사람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의 괴이한 짓을 흉내내면서 자기네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애써 믿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개중에도 제일 혈기왕성한 무리를 따라 힘껏 소리 질러 보건만 그 함성은 입안에서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들은 가버린 청춘의 꿈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여 눈썹도 그려보고 눈도 발라보고 화장도 덕지덕지 해보고 흥겹게 떠들며 놀아보는 가련한 바람둥이 여자들 같다. 지혜로운 이들은 점잖게 자기들의 길을 간다. 그들의 그윽한 미소에는 너그러우면서도 차가운 비웃음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자기들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소란스럽게 그들처럼 경멸감을 가지고 안일에 빠져있던 구세대를 짓밟아 왔던 일을 기억한다. 또한 지금 용감하게 횃불을 들고 앞장선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내주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옛 도시 니네베도 그들의 위협을 하늘로 높이 쌓아 올렸을 때
새로운 복음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잠옷 새롭게 여겨지는 용감한 말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똑같은 어조로 100번도 더 되풀이 되었던 말이다. 수는 항상 좌우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늘 같은 원을 새롭게 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 전혀 낯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수가 있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인간 희극 가운데서 가장 기이한 광경 하나를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오늘날 누가 조지 크래블을 기억하겠는가? 그는 자기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현대인의 삶이 훨씬 복잡다단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 이제 아주 드물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는 알렉산더 포프의 문화에서 시 작법을 배워 이행식 아분하는 형식으로 교훈시를 썼다. 그러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고 시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크레브시는 계속해서 이행 아분의 교훈시를 썼다. 그도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던 젊은이들의 시를 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 그들의 시를 형편없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하기야 형편없는 시들도 많았다. 하지만 키츠나 워즈워스의 명상시들, 콜리지의 시 한두 편, 그리고 그 밖에 샬리가 쓴 시들은 일찍이 아무도 발 디디지 못했던 광대한 정신의 영역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크레브 씨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행아분의 교훈시를 썼던 것이다.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젊은 세대의 글을 닥치는 대로 읽어왔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키츠보다 더 열렬하고 셜리보다 천상에 더 가까이 간 시인이 있어 벌써 세상이 기억하고 싶어 할 만한 시들을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세련됨에 감탄을 금치 못하거니와 젊은 나이에 벌써 너무 원숙하여 전도 유명하다는 말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지경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문체의 절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표현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그들의 어휘를 보면 그들이 로제의 유의어 사전을 요람에서부터 가지고 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들이 내게 해주는 말은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느끼는 것도 너무 분명하다. 나는 그들이 허물 없이 내 등을 두들기는 태도나 내 가슴을 향해 격정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감정을 견딜 수 없다. 내게는 그들의 열정이 어딘지 빈혈 증세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꿈도 약간 따분하게 여겨진다. 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기야 나도 이제 한물간 사람일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이행아분의 교훈시를 쓰겠다. 내가 나 자신의 즐거움 아닌 어떤 것을 위해 글을 쓴다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아니겠는가. 이 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될 텐데 간단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는 그 화자죠. 화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이고 또 화자를 얘기하면서 영국 문단, 자신이 속한 영국 문단이 또 어떻고 또 이 시대에 그 문단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은 젊은이들입니다. 자기가 문단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40살에 이렇게 해서 삐쭉삐쭉 했다면은 그러더라도 40살에 등단한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주목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25살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마구 한마디로 설친다 할까요? 그런 얘기가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젊은이를 걱정하는 얘기들이 그 시대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항상 기존 세대는 새로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이 고깝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의 범절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또 그런 게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문단에 대한 우선 풍자와 냉소를
가지고 자신이 입문을 했다만 하더라도 상당히 참 어려운 자리였다는, 문단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그러니까 고상한 보헤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헤미안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바깥에 뒤돌아서서 이면에서는 매우 냉소적이고 매우 폭로적이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등 뒤에서 마구 난도질 하더라. 이게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문인들이 이게 심하거든요.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후회되는 게 이제 문인들인데, 그래서 작가들이 등 뒤에서 난도질하는 유머, 신랄한 유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시시콜콜한 모습에 골몰하는 그런 작가들의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책이 몇 부나 팔렸고 성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인쇄 성금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되어지는 그런 쫌탱이들을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앉았는 문단 얘기를 합니다. 문단의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순수 예술인이 또 산업인이 사업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찰스 스트릭랜드 같이 이같이 예술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미술이라는 폴 고갱이라는 사람에 주목해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자신에게 와서는 자신이 속한 영국 문단을 두고 자신이 하고 있는 문학 작품 활동, 이것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것, 또는 안 그러면 그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달과 육펜스라는 게 단순히 고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나같이 글 사는 사람도 달과 육펜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성도 재밌고 참 탄탄하게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구세대와 신세대, 그리고 조지 크레이브에 대한 얘기, 이행 아분시 두 줄로 딱 시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꾸준히 그렇게 이행 아분시를 써나가더라.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됐고, 또 이미 이거는 잘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형태의 시 모습인데, 이거를 꾸준히 써나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조지 크레이브라는 사람이 이 같은 것 시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꾸준히 써나가는 거에서 자기는 뭐랄까 위로가 된다 할까, 또는 자기의 모범이 된다 할까요? 자기가 매료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또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술과 명성,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순수 예술이라는 부분과 명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작가라는 것은 덧없는 사람일 수 있나, 그저 몇 시간 여행하는 사람들의 무료함이나 떼어주고 그런 정도로 소비되어지는 게 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뼈를 갈고 피를 흘려가면서 써놓은 문장이라면은 소비하는 쪽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죠. 지금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 작가가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읽다 보니까 대충 읽어버리고 편하게 읽다 보면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이 비일비재한데 벌써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헐레벌떡 2장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요약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봐서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상징성이 있습니다. 달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가? 이상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상징한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고상한, 예술과 같이 고상한 부분을 상징하는 게 달이라면은, 6펜스라는 거는 아주 작은 그 동전인데, 마치 달이 동그랗듯이 동전도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란 모양은 같고 서로 불빛에 비치는 모양도 같이 은색 빛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거고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저 하늘 것만 쳐다볼 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중간을 어떻게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은
이것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설을 쭉 전체를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서 오늘 얘기는 서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1장과 2장에서 얘기는 이렇게 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전체 앞으로 소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장을, 특히 1장을 심층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이해하면 요만큼의 내 몫인가 보다 하면서 씩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길을 맞아 뭐 우리 그 어릴 때 그렇잖아요. 이 잡듯이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 잡듯이 잡겠다. 그렇게 덤벼드는 것은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인문학은 그렇습니다. 인문학에서는 딱 아구가 맞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요. 자연과학에는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구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인문학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불뭉실하게 간다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격 차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 문학이라는 걸 처음 대할 때에 잘못됐는 것 아닌가. 너무 자연과학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문학에 갖다 붙이려고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딱 맞춰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여유있게, 너그럽게. 그러면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예술을 추구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는데 나의 삶에서의 예술성은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달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일깨우는 작품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장을 딱 해서 제가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 장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 소설 전체에서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야 이 장은 전체적인 구성으로 봐서 전체 한번 요약만 하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자유롭게 갖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반응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 반응을 보고 얼마만큼 이해됐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소설 전체를 읽어주시는 프리실라 킴, 미국에서 시차도 안 맞는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녹화한 거를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프리실라 킴이 긴 이 소설을 다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같이 열정을 가지고 주시는 프리실라님께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